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절반 이상이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해놨다. 어떤 그룹인지, 어떤 기관들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 마켓 메이커. 이제 마켓 메이커는요, 이제 전통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사실 이런 거래를 하려면 누군가 이제 그 매물대를 형성을 해줘야 우리가 가서 이제 쉽게 코인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전통 금융에 있다가 지금 코인까지 진출을 한 겁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복수의 코인 마켓 메이커들이 스테이블 코인 1억 달러면 1,300억 정도 하겠죠. 네 곳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억 원 이상을 거래소에 입금을 시킵니다. 근데 보니까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OSL 다 중국계입니다. OSL은 홍콩 쪽에 있는 거래소죠. 중국에 있는 물론 미국 사람들이 중국계 거래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계 큰 손들이 중국계 그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는 거죠. 코인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을 하면요. 이걸 실은 코인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 현물 ETF가 나와서 코인베이스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코인을 파는 게 아니고 매수한 다음에 기관들이 코인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수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뉴스에서와 같이 코인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 현금을 지금 입금했다라는 것은 이변이 없다면 코인을 누군가 중국계 거래소에서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독일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 패밀리 오피스 아시죠? 이제 패밀리, 가족인데 돈이 너무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억, 조가 넘어가면 자산 이거 관리하는 자체가 쉽지 않죠. 그거 맡아서 대행해 주는 데가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어쨌든 레너츠 전 처음 듣는 곳인데 지난 2016년부터 코인 쪽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리고 언제 또 투자했냐? 2020년, 2022년, 그리고 지금입니다. 2016년, 2020년 4분기에는 좀 많이 올랐지만 사실 10월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재미없었던 장이 2020년입니다. 꼭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2022년은 아시죠? FTX 테라루나 터졌던 그 하락장 때 뭐 했다? 코인 투자를 했었다. 그 투자 지금 패밀리 오피스가 올해 펀드를 지금 규모를 한 3배에서 5배 더 늘린 겁니다.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제가 이 회사는 잘 몰라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 언제 사야 할지를 제가 볼 때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이 아닌가. 투자하려면 이럴 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4년 지금 다 끝났다라고 할 때 왜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굳이 들여서 거의 이건 묻고 더블이 아니고 더블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아무나 사시면 될까요?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굳은 확신이 있는 분들만 코인을 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더 블록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과거 강세전과 패턴이 비슷하다. 좀 가격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수요가 생각보다 많던데 괜찮은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실은 여기 한 장만 넘겨보니까 더 블록 똑같은 언론 매체거든요. 여기서는 갑자기 플러스 토큰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 다단계 스캠이었거든요. 중국 당국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다 압수가 된 거죠. 이게 다단계 업체니까 갖고 있던 자산을 다 압수했습니다. 근데 압수당했던 54만 개의 이더리움이 전량 매도될 수 있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중국은요. 그 이더리움 84만 개를 압수를 했었죠.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 중에 3분의 1은 21년도 기가 막히게 매도를 했네요. 상승장에 잘 매도를 했고 나머지 물량은 수천 개의 주소로 지금 나눠놨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단속에서 좀 빠져나올 수도 있고 좀 수천 개 나누면 이제 고래
이렇게 뜨잖아요. 너무 큰 거래는 그런 그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올해 8월 달에 이 이더리움 물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 파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실제 7,000개가 바이낸스 OKX 비트겟 또 중국계 거래소입니다. 이쪽에 가서 입금됐다. 이거 7,000개 이더리움 팔았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전에 15만 개 비트코인 다 팔았거든. 그러면 이번에도 13억 달러면 거의 우리 돈으로 치면 2조 원에 가까운 이더리움입니다. 이거 전량 매도할 수 있겠는데? 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지금 추정하는 거죠. 아까는 뭐 비트코인 가격 뭐 괜찮을 거라고 좀 전에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 이더리움을 거의 1.7조 8조 원을 팔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접하시면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언제는 괜찮다고 해놓고 언제는 뭐 지금 뭐 이더리움 물량이 엄청나게 시장에 매도 폭탄 쏟아진다고. 근데 또 실제로 이더리움이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 계속 한결같습니다. 확신이 있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꼭 이더리움이 아니라 뭐 솔라나가 됐든 아발란차가 됐든 내가 이 코인 괜찮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근데 좀 확신이 부족하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슬쩍슬쩍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이제 혹시 또 패닉셀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떠나실 수도 있겠죠. 저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은 전자가 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퍼드의 냄새가 납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시장에 이제 슬슬 주입되기 시작하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상승장이 진짜 딱 진입을 하면요. 사람들이 퍼드를 무시할 날이 올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이 되면 퍼드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고 하락장에서 호재는 호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끄는 것은 유동성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국제증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나 보죠. 자,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늘어났다. 2020년에 비해서는 1에서 5%였는데 작년 23년도만 해도 이미 코인 개인 투자 비율이 1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다 이거죠.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규제는 미비하다. 규제가 없죠, 지금. 뭐 다 다릅니다. 국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강력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냅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비트코인을 사셔야 한다면 언제 사실지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들어왔었던 2014년만 해도 비트코인이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014년입니다. 2018년 비트코인이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22년 FTX 하락하고 바닥의 바닥이라고 했을 때가 22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4년도 10월 기준 8천만 원이 살짝 넘죠. 언제 비트코인 사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8천만 원 넘게 사는 게 이전에 50만 원, 40만 원 했거든요. 이 몇 배입니까? 뭐 100배가 넘어가는 거죠. 뭐 거의 한 150배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사셨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쌌을 때 사셨어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2014년도에 그 유명했던 마운트 곡스가 파산했습니다. 이때는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었어요. 마운트 곡스가 거의 전 세계 거래량의 80% 가까이 차지했었거든요. 여기에 대부분 비트코인을 저장했겠죠. 근데 파산했죠. 해킹해서 망했었거든요. 2018년도 800만 원 정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로 갈라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열한 진영 싸움을 벌였고요.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어쩌고 저쩌고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진영 간의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가격 800만 원 그래서 이 정도 했었죠. 2022년 아마 기억 잘 하실 겁니다. FTX 테라루나 이때 그 파산을 하고 그 난리가 났었죠. 그때 가격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의 가격이라고 전 봅니다. 2200만 원. 이때 투자를 했으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운트곡스 내가 거래한 뭐 우리로 치면 지금 업비트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이때 과연 투자하고 성공을 거두실 수 있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많이 망했겠죠. 많이 망했을 겁니다. 과거였을수록 말 그대로 코인은 무법, 도박 천국이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은 괜찮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그때 정말 장기 밀매하는데 비트코인 썼습니다. 마약 당연히 비트코인이었고요. 온갖 안 좋은 곳에 이거 다 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보호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쨌든 법이 나왔잖아요. 미카 법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 곧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투자자 보호가 잘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라고 하는 게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백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뭐 블랙락도 나왔고 피델리티도 나왔고 이제 뭐 법이 곧 있으면 통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선 후보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일도 이미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 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몇 억 갈 수 있겠죠. 그때는 더 안전한 법, 보호, 뭐 세금 이게 이제 국제 공조까지 이루어지겠죠. 저는 뭐 위험을 항상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코인 투자라는 생각을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랩트 비트코인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을 놀리기 싫다. 이거로 이자도 받고 싶고 대출, 담보 대출도 받고 싶고 투자도 하고 싶다. 근데요, 이 중앙화 논란이 있었던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제 다중관할권, 다중기관 커스터디 이거 뭐냐? 한 개 회사에서 랩트 비트코인 해가지고 맘대로 니들 맘대로 이거 비트코인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그래서 거래를 승인하고 이체시킬 때 서명을 2개의 서명이 필요한 걸로 지금 한 겁니다. 랩트 비트코인의 운영사는 비트고인데요. 비트고는 사실 미국 회사긴 합니다. 근데 홍콩 소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와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랩트 비트코인 사업을 그쪽으로 다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랩트 비트코인 중앙화 논란이 사실 중국계 세력, 특히 이제 저스틴 선이 있었죠. 이 친구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좀 논란을 불식하고자 거래를 이체하려면 우리 비트고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 2개의 서명으로 해. 우리 맘대로 할 수 없어. 지금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하는 노력인 거고요. 자, 비트코인은요. 글로벌 자산입니다. 동시에 뭘까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담보입니다. 가장 우수한 우량 담보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뭐 RWA, 뭐 나중에 대출, 뭐 이걸로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뭐 이자도 이제 주는 뭐 그 서비스가 나왔죠. 자, 랩트 비트코인은 제가 보니까 중국계 세력이 좀 가져가려고 해요. 이 인프라입니다. 이걸로 이제 엄청난 수수료 창출할 수 있거든요. 담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걸로 돈 찍어서 많이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아시죠? 미국계 세력이 블랙락 통해서 비트코인을 최대한 담보로 지금 많이 쟁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돈 찍어내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중국계와 미국계가 지금 둘 다 비트코인에 굉장히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한다. 이것은 시장의 호재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미국의 금리와 양의 상관관계다.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도미넌스도 떨어지고 금리 올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금리 내렸죠.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점유율 떨어지면서 불량이 시작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과거 비트코인 점유율은 70% 이상 갔었죠. 근데 2019년
하락세로 전환됐고 21년 말 전 세계 양적 완화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어디까지 떨어졌다? 4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이 그냥 다 폭등했었죠. 이거 잘 이제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지난 2년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었죠. 하지만 이전 최고치 73%에는 많이 못 미치죠. 지금 현재 기준 대략 58%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를 과거 대비 많이 시총이 커진 코인 있죠. 그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탓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코인 시총의 지금 10%가 넘어가거든요. 저는 이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과거 최고점 비트의 시총이 그 전에 물론 뭐 2016년 17년만 해도 96% 97%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21년도 초반만 해도 이제 최고점이 비트 시총이 그 점유율이 73%였거든요. 이게 지금 많이 58%로 낮아졌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10%를 여기 지금 58%에 더하면요. 대략 한 70%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커졌구나. 비트 도미넌스는 뭐 이제 큰 대동소이할 것으로 좀 봅니다. 이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흘러내려줘야 된다. 바닥까지 갔을 때 우리가 바닥을 모르지만 대략 한 40% 전후가 되겠죠. 그때 팔고 떠나자. 제 생각입니다. 제 계획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항복이 임박했다. 현재 거의 박스권의 저점에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는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를 드릴 것은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요. 전 세계 4대 회계 법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매년 이제 그 담당자가 있죠. 코인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매년 씁니다. 사실 뭐 보고서를 한 개만 쓰는 거 아니고요. 여러 개를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 헤지 펀드의 과반수, 지금 47%가 코인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 이거 이제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전 세계 기업들을 다 이제 회계 컨설팅까지 하는 회사거든요. 헤지 펀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위험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통금융 헤지 펀드 등 무려 47%가 코인에 투자하고 있답니다. 전년 29% 대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헤지 펀드 중 67%는 현재 수준의 투자를 유지한다는 계획이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투자를 더할 것이다. 3명 중 2명은 지금 현재 수준의 투자를 유지한다는 건 이미 살 만큼 샀다는 얘기예요. 3분의 1만 더 살 것이다. 세 번째, 이들 중 58%는 암호화폐 현물이 아니라 어디에 샀다?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 파생 상품은요. 이 보시면 그러니까 선물 옵션 생각하시면 돼요. 코인 자체도 변동성이 큰데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선물 옵션 상품을 많이 사놓은 거죠. 전통 헤지 펀드의 3분의 2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할당할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은 재미없어서 안 산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게 제가 리포트를 좀 봤거든요. 작년만 해도 현물 코인을 많이 샀답니다. 작년에 이제 코인 가격 별로 뭐 재미없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오르고 이제 소위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의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은 지금 효율적인 시장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제가 보니까 이 4개가 다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코인 투자를 많이 했고 실제 많이 좀 늘었고 현재 3분의 2는 뭐 이미 살 만큼 샀다. 3분의 1만 연말까지 더 살 것이다. 그리고 극도의 위험, 극도의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이걸로 뭐 이제 단기간에 큰 돈을 실제로 많이 벌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안 살 것이다. 재밌죠? 그 다음에 코인은 어쨌든 다른 시장,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에 비해서 돈도 많고 뭐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있으니까 돈을 쉽게 버는 것 같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2년 테라루나 무너졌었고요. FTX가 무너졌을 때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빵빵한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던 다수의 크립토 뭐 투자 회사 뭐 이제 대출 뭐 플랫폼 다 망했어요. 3AC, 뭐 보이저 디지털, 셀시우스, 블록파이, 뭐 FTX 당연하고요. 제네시스, DCG 그룹의 효자 그룹, 제네시스가 망해서 그게 우리나라 지금 고팍스까지도 큰 이제 피해를 봤었거든요. 다 망했어요. 소위 잘 나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요. 2021년도 만 5,724개의 코인이 망했고요. 무려 2021년에 이제 소위 코인이 런칭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전체 코인의 70% 이상이 죽었답니다. 다 망했다고 합니다. 21년. 그래도 이때 호황이었잖아요. 이때 호황이 됐으면 다 잘 됐어야 됐는데 70%가 넘게 지금 24년 1월 기준 다 망했답니다. 지금 더 망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는 좀 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시면 이제 나무 침엽수가 엄청나게 키가 뭐 20m, 30m 넘어가고요. 숲이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면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해서 나무들이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너무너무 얕답니다. 뿌리가 멀리 뻗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애들 키 수준으로 뭐 과장을 하면요. 굉장히 얕기 때문에 비바람, 태풍, 폭풍우가 이렇게 딱 닥치면 금방 쓰러져서 뿌리채 뽑혀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투자 실패할 때도 있죠. 사업 실패 아니면 관계의 실패. 자, 이런 것들 좀 치명적이고 아픕니다. 또 건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저나 뭐 오후에 하는 제 동생이요. 코인 이 투자에서 저희가 만약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크립토 TV는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공이 다져졌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넘으면, 잘 극복하면 당연히 뿌리가 더 깊어지겠죠. 뿌리가 깊어지면 아까 비바람 맞다고 금방 뿌리채 뽑혀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뿌리가 깊어지면 태풍이 와도 끄떡 없어지겠죠. 예전 같으면 20대, 30대 키가 굉장히 큰 것에 우리는 주목하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좋고 뭐 엄마 아빠가 잘 살고 뭐 좋은 직장이 있고 뭐 누구 뭐 사자 들어가는 뭐 아니면 뭐 빌딩주 키만 크면 뭐 합니까? 금방 태풍 이렇게 불어 닥치면 금방 쓰러져 죽는 나무. 이걸 하느냐? 저 같으면 이제는요. 키는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 키는 이제 뭐 제 영역이 아니다. 근데 대신에 내실이 튼튼해서 이게 뭐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나무가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괜찮은 삶이라고 저는 이제는 보거든요. 코인 투자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공하면 좋은데 다 성공이 안 돼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대략 2%, 3% 봅니다. 정말 많으면 5% 정도 되거든요. 이게 쉬울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패할 수 있죠.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부여잡고 오신 자체가 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이제는 저도 예전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간다. 그렇게 되던가요? 결과는 저는 어느 순간이 깨달음이 와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건 신의 영역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요. 결과는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것을 저는 인정을 할 때 내 탐욕을 조금 비로소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성공의 확률이 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